니시오카 교수님의 그 현재 직함과 활동에 대해서 정식으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우리 일본 레이타쿠 대학 이제 개건 교수로 계시고요. 그 모라로지 연구소라고 이제 도덕 문제를 다루는 그 연구소의 또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력회 회장으로 계시죠. 주 전공은 이제 한반도 지역 연구시고요. 그 한국이랑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두루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십니다. 북한 인권 문제, 납북자 문제,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이런 이제 한반도랑 지금 일본 열도 사이에 이제 결정적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통틀어서 그 우리 니시오카 교수님만큼 이렇게 발언권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1977년부터 이렇게 한국 오가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거의 사실 매달마다 이렇게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주 유창하시고 이게 한국에 오시면은 머릿속 생각도 한국어로 하시고 꿈도 한국어로 꾸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을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셨는데 저 느낌이 막 문재인 정권 탄압 때문에 뭐 일본에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실은 이제 농담이고 코로나 문제로 2019년에 이제 반일 종북주의가 이제 그 출간을 전후로 해서 그 이 안티 반일 이 진영이 이렇게 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 직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자리가 아주 이제 뜻깊은 자리인 게 그 지난 3년간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어제 이제 펜엔에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정규재 선생님하고 그 대담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니시오카 교수님이 1992년도에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하셨어요. 그 거짓말 문제를 처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한국 땅에서는 최초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30년 만에. 30년을 오가면서도 그 위안부 문제로는 한국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오늘 자리는 니시오카 교수님의 그 한풀이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좀 격식을 좀 갖춰서 해볼까 하다가 그냥 팬미팅의 형식으로 그렇게 좀 가볍게 토크를 하는 자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 어떤 1년 비자 또 못 얻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달마다 한국에 오실 거니까 뭐 다른 이제 또 권위 있고 좋은 자리는 또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영사를 이제 우리 인연이 특히 깊으신 이제 유석춘 교수님하고 이효연 박사님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시오카 교수님께서 이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이후에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하고 그냥 바로 이제 질의응답 바로 그렇게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못 쓰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오늘 제대로 한을 풀 수 있도록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교수님 환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환영사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환영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연세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 관련 발언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아직도 1심 재판 중인데 그 재판 과정에서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가난 때문에 결국 성매매업에 자의건 사기를 당해서건 갔다라는 주장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자료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그 미디어 와치가 일본말로 출판하신 책 같은 것을 번역하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또 징용공 문제나 납북자 문제에서도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학계에서건 정계에서건 경청할 그 저수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지금 외무부 당국자가 나와서 저 직사 대접을 하면서 지금 모셔야 될 분이 사실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이렇게 팬클럽만 하고 있는 게 좀 저희로서는
이 정치권이 정무 감각이 너무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니까 저희라도 따뜻하게 환영드리고 또 뭐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격의 없는 토론이 돼서 앞으로 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박사님 또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위안부와 징용공에 대해서 전시 노동자, 이건 한국에서도 전시 노동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어야 될 그런 책을 오래전에 쓰셨고, 사실 그 책을 이렇게 번역이 늦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또 덜 창피해도 되는 것이 그 문제 자체를 한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없는 문제를 일본인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그거 뭐죠, 책임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고 저는 사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슴 속에 칼을 달고 있었어요. 2003년인가 여기 계시는 스마학단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영훈 선생님이 그 2003년인가요? MBC 백분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한 뒤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싸워야 되겠다는 칼을 갈았는데 그 중요한 무기를 여하튼 그 우리 이시오카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시오카 교수님 소감 또 한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오가 동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는 서울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고 그냥 왕의원 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이런 자리를 만드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한 번 찾아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다. 그게 다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게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말 할 줄 아니까 한국에 있는 시상을 일본 나이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앉을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자리에 제 책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책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해 제가 이걸 썼어요. 일항 역사인식 문제의 40년 누가 원흉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제가 한반도 연구를 4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 제가 썼습니다. 제 1장에서 그 역사 인식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 분석을 했었습니다. 어제 대한독학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역사인식 문제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발해입니다. 일본에서 반일 학자, 운동가, 언론들이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일본을 비난하는 캠페인을 한다. 그게 첫 번째 단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걸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전식으로 외교 문제화합니다. 외교 문제화해서 내정 가속적 요구를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의무교육에서의 교과서는 그 나라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정부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모시는가도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문제죠. 역사 문제는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외교 문제로서는 끝나는 겁니다. 한일 간에는 65년 기본조약 끝난 거고 중국하고도 일준조약, 동아조약으로 끝난 겁니다. 그 후는 학자 기류는 토론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그 역사인식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일본 발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일어나요. 근데 세 번째가 또 일본 문제입니다. 일본 외교 당국이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통리적인 책임을 인정해서 인도적 명목으로 조약 협정으로 다 해결된 보상을 다시 하고 그 어중간한 보상을 하니까 오히려 사죄를 했으니까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 그 인도적인 자원이 아니라 공식 보상을 하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거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의 반일 활동가들이 국제사회에 가서 그 거짓말을 확산한다. 첫 번째가 일본발 거짓말 발신, 두 번째가 한국 중국 정부의 외교 문제화, 세 번째가 일본 당국의 사죄, 네 번째가 국제화. 그러면은 일본의 책임이 가만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일본 책임이고 네 번째도 반은 일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현 박사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발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싸워왔어요. 그건 한국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거짓말을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어제도 백낙도 말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은 그 11년도에 아사히신문이 대대적으로 위안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요시다라는 사람이 본인이 간자용행을 했다. 랩도 했다. 군인이랑 같이 갔다. 그 전신대라는 국가 제도에 의해서 여자를 랩해서 가져갔다. 이라고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의 증언은 있었는데 피해자의 증언이 없었는데 아사히신문이 김학선 씨를 한국 언론보다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하는 기사에서 그 여자 전신대 이름으로 전쟁터에 용행당한 위안부가 아직 서울에 살아있다. 그 사람이 지용하기 시작했다. 여자 전신대 일무하에 전쟁터로 용행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시다가 이야기한 피해자가 나왔다. 그럼 진짜 인도적인 문제로 일본군이 했나?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저도 설마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악한 짓을 했다는 거짓말을 할까? 피해자가 거짓말 할 수가 있지만 가해자가 자기 악한 짓을 했다고 거짓말 할까?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70년대부터 서울에 유학하고 80년대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는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 그거하고 너무 이 이야기가 차이가 많다. 그 진짜 그런 그 비인도적인 범죄를 일본이 했다면 왜 일본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까? 그 모순되잖아요. 김영삼 씨도 김대중 씨도 자기 응사를 청와대에 모셔서 감사 인사를 왜 했을까? 그래도 이게 본인이 당했다는 사람이 나왔고 했다는 사람이 나왔으면 예외적인 존재지거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학순 씨가 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일본 월간지에 실었어요. 그걸 이루고서 큰 쇼크를 먹었습니다. 아니 강제 용행이 아니었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근데 엄마가 했는데 새로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고 그 엄마가 자기를 기생학교에 40원 받고 받았다. 그 기생학교 주인이랑 같이 일본군 주둔지에 갔다. 거기서 레이블 당했고 거기서 비자만 생활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91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시다가 이야기한 거랑 전혀 자원이 다른 거 아닌가? 일본도 그때 당시 공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함 때문에 그런 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이 일본에도 한국에도 있었죠. 그런 분류의 피해자하고 진짜 권력에 의한 영생의 피해자하고 자원이 저는 다른데. 근데 아사히 신문이 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 조선시대로 전쟁터에 끌려갔다 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이 큰 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로 알아냈었는데 그런데 제가 또 뭐 일본에서 99%는 그 아사히 저거를 믿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고발할까 말까. 제 한반도 문제 연구 은사가 다나카 아키라 교수라고 계십니다. 다나카 교수가 그 문해진주에서 사죄하면 할수록 나빠지는 한일관계 뭐 그런 대담을 했었고 거기서 약간 제가 주제한 그 결과도 소개했어요. 인터넷 문해진주 잡지에서 양국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해서 조사 보도를 하고 싶다. 니시오카 교수가 좀 그걸 맡아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은 아마 학자로서는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리 다나카 교수도 아니 하지 않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제가 역시 70년대부터 학교왔던 한국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역시 진실을 위해서 의무가 있다 이라는 심리로 그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와서 그 김학순 씨까지 만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입원하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었는데 김학순 씨가 일본 언론에 나갈 때 번역을 맡았던 제교포 여자가 있었어요. 고디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고디네다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 다 하니까 알았어요. 가난함 때문에 양보했다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1대1로 김학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왜 나오셨습니까? 진실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쓸쓸했다. 그 일본말도 사비시 같다. 쓸쓸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다. 뭐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실업대책 사업으로 무슨 공소 현장에 좀 나가서 돈도 벌고 사회보장도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때 식당에서 TV를 보니까 유족회가 재건하다. 그 학도병이라든지 징용고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정직하게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다카기라는 일본 변호사 같은 사람이 와서
아니 위안부가 나왔다 그러면은 운동으로서는 성공이다. 뭐해서 그 김학순 씨 데리고 연말에 일본에 가서 대대적으로 강요하게 나오고 재판을 제기했어요. 근데 본인은 가나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장에는 요시다 증언 다 그거 놓고 감정형이겠다, 손노이겠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 다가키 변호사는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반일 일본인이다. 만약에 그 김학수 씨 만나면 당신이 다르다. 당신은 원고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부끄러운 각오를 사회에 알리는 결과가 되니까 당신의 인권을 위해서도 비고가 그 원고가 되는 걸 그만두시오라고 해야지 인권 변호사다. 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다카이 변호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그 재판을 읽어가지고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일 일본이라는 단어를 서로 일본에서 5년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에서 극소수였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92년. 92년도에. 92년. 그때 산케이도 잘 몰랐나? 상계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 문해진주에 그걸 기사를 쓰니까 하다이쿠 교수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모르는 관계였었는데, 그래서 이쇼가 교수의 논문을 읽었다. 남아 있는 것이 요시다다. 요시다의 증거라는 거는 다 권장을 부정하는 거다. 남아 있는 것이 요시다니까 제주도에 간다. 제주도에 조사하러 간다. 근데 그 전에 다카기 변호사는 전화를 했대요. 근데 다카기 변호사도 제 논문을 읽어가지고 첫 번째 원고들은 일본말로 다마가와를 같다. 그러니까 그 총알이 나빴다. 그래서 2차 원고를 모집 중고 하고 있다. 그건 좋은 담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카기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harmony를 이용해서 과일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야 교수가 그 92년도 3월 달에 제주도에 가서 그랬더니 제주도에 그 제주신문의 여기자가 먼저 주제를 해가지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기사거든요. 써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신문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제주도까지 주제도 안 하고 일본의 아사히가 쓰니까 그걸로 또 이베로도 하고 있었어. 그렇게 돼서 한일 관계가 그때부터 악화됐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북한이 뭐 전대협이랑 그 교류하기 시작했던 해가 92년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카기도 평양 갔다 온 사람이고. 그 아사히도 그런 자파신문이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좋다는 입장의 사람들이 아마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졌고 어쨌든 친실계엄에서는 92년부터 계속 그게 싸웠고 2014년도에 아사히가 일부분이지만은 사죄하고 자기 오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제 일본 군대에서는 강제영환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영환. 그건 갈 때는 옥자가 강요했지만 가고 나서 거기에 감금됐다. 그러니까 요시미 교수도 그러잖아요. 무슨 그만두는 자유가 없었다. 근데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일본에서 심야 토론회 했습니다. 아사마데 남아들이 아침까지 센판선도 토론하자. 그걸로 2번 이한복 문제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닭가기 변호사가 제 앞에 있었고, 두 번째는 요실 교수가 있었고. 언제 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그 13년도인가 고노 다마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그 17년도 그 새로운 역사 교과서 만든 회가 만들어진 해의 두 번째 그거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 근내에서는 권력에 의한 용해는 없었다. 이라는 것이 상식화됐습니다. 아사히가 오보했다. 저는 아사히가 오보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조작을 하니까 그 첫 번째 김학성 기사를 쓴 우에무라라는 기자가 저를 또 민사소송 걸었어요. 그것도 이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는 조작이다. 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자유 공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제도 판결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렇지는데. 근데 그런 제가 그러니까 제 그 인생의 기록, 투쟁의 기록이 이 책입니다. 이거는 그 학술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담을 썼던 그 아르기 쉬운다고 해서 뭐 어떤 출판사가 말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정리해서 뭐 한국어만 좀 들어주시면. 한국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책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이런 작은 책을 또 이용 박사가 이렇게 아. 처음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은 반영 없습니다. 이게 자료집이 잘 돼 있어요. 이걸 읽으면 거의 다 알 수 있죠. 제 재판의 증거물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그 거짓말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은 일단 국제사회. 근데 2019년도부터 방위 전적 지진이 나오고 또 연말부터는 일본 대사관 옆에서 또 1인시 하시고 거기다 합류하시고 독일까지 가셔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황의영 대표가 하는 말이고 저도 그게 동감인데, 이 싸움은 일본 대 한국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 세력 대 거짓말 세력의 싸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또 여기 진실 세력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아주 감동 깊은 소감 말씀해주셨고요. 그 질의응답 시간을 그냥 뭐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데 질의응답하면 그 자기 의견을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시오카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최대한 그런 질의였죠. 그 김학순 그 양반하고 만나고 했을 때 제가 공부했더니 그 니시오카 선생님 글을 통해서 공부했더니 그 아까 얘기한 통역하는 사람하고 기자하고 결혼하고 뭐 어떻게 복잡한 저 헌금 같은 게 얽혀 있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저를 그 민사소송으로 고발한 외부라 기자가 그 유적회의 간부의 딸랑 결혼했어요. 정대협 네, 전대협 전에 존대협은 존대협대로 있고 그거하고 유적회고 따로 있습니다. 그 존대협은 그 운동가들의 단체잖아요. 유적은 아니잖아요. 태평양 전쟁. 예, 그랬죠. 예. 양승임 씨라고. 그거는 65년도에 그 협정 일본에서 자금이 와서 죽은 사람한테만 3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만 원은 뭐 너무 싸다 모자란다고 해서 유적회가 조직돼서 또 달라 이라고 한국 근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한국 근내에서. 근데 그 일본의 오이다현에 사는 아오야기라는 가전주부가 방일 사산에 세뇌돼가지고
어떤 그 스승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서울에 옵니다. 그 재판을 합시다. 원고 모집 자금은 우리가 다 대준다. 위안부, 지용공, 근민, 근속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연락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스임 씨랑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시작해요. 그 양스임 씨의 딸랑 들어온 사람이 우에무라 타카시 기자고 그래서 양스임 씨 쪽이 재판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타카기 겐치 변호사랑. 근데 양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거 TV를 김학신 씨가 보니까 나도 거기 갈 수가 있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그 양수임 씨 라인이 있어서 아마 외문화 기자가 한국 기자보다 먼저 김학신 씨 기사를 썼을 수가 많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왜 일본 사람이 한국 그 양부를 역사적인 스크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궁금한 게 이제 김학순 씨는 보니까 일관되게 자기는 가난 때문에 40원에 엄마한테 팔렸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 온갖 기록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더 복잡해요. 제가 그걸 썼지 않습니까? 문해전주에 그 가난함 때문에 그 기생 학교에 갔고 그 주일날 같이 갔다 이라고 써니까 그 다카기 변호사가 김학수는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 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김학수 씨가 하는 말 바뀌어요. 말을 바뀌었구나. 그 후 김학수 씨는 물론 기사 학교가 갔다. 그 학교 주인이랑 같이 중국에 갔다. 중국 북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나타나서 중국 식당 앞에서 간접 여행 가야 돼. 그 간접 여행 부분을 주가했어요. 근데 민사 소송의 서장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서장은 자기가 제일 유리하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대협에서 만들었던 그 지원집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서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소위 비해자도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학수는 처음에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각기인가요? 네. 다각기 변호사 기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변호사가 당신 있는 대로 얘기하고는 보상받기 어렵다. 아니 그것보다 제가 너무 썼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제가 써서 다카기 변호사가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자는 그러니까 이제 니시오카 선생님은 이제 있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학순이 어떻게 해서 그 연구가 됐다는 있는 사실대로 썼는데 김학순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실대로 썼는데 다각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거 사실대로 그리고 니시오카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은 보상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라고 말하자면 교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범죄 교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까지 또 소송도 안 돼. 국제 소송이 오시세요. 어쨌든 그 남아 있는 증거로서는 그 부분은 증명할 수 없지 않아요. 합리적인 것이. 증명은 안 되지만 뭐 이게 논리적인 짐작이 딱 그밖에는 더 이상 김학수 씨라는 분이 굉장히 무슨 인텔리가 아니잖아요. 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게 김학순 씨 보도한 게 우리나라에서 보도한 거. 우리나라 보도는 91년 8월 14일인가에 나왔는데 얼마나 빨리 나온 거예요? 8월 12일. 근데 그때는 이미 저 김학순 씨가 그 정대협 쪽하고도 다 연결은 돼 있던 관계잖아요. 그렇죠. 보도는 먼저 일본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정재혁 근데 외문화 기자가 기자로서 문제가 있는데 김학수 씨를 만나지 않고 전대협에서 녹음한 테이프만 듣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전대부터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대협 증언록 일본에 왜 김학수 씨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제 그 북경인가 예, 예. 중국 어디에 가서 군인들한테 자기가 강간당했다, 예, 이제 이래서 위안부가 됐다, 예, 예. 얘기가 나오는데 나와요. 그 부분은 정대협하고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전대협일 수도 있고 약간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 오늘 뭐 질의하실 분들이 많겠지만은 오늘 또 제일 또 스페셜 게스트라고 그러네요. 이승만 학당의 주인이신 우리 이원 교수님께서 좀 뭐 의견도 좋고 질의도 좋고 말씀해 주셔서 좀 찍어야 되니까. 아 괜찮습니다. 주인이시니까 뭐. 아까 저는 준비된 질문이 없는데 제가 위안부에 대해서 본격적이라기보다도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고 시작한 거는 2016년도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부터입니다. 그때 이 정규제 TV에 나가서 환상의 나라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위안부 강의를 할까 말까 하고 무척이나 고민하다가 하자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참 그게 이제 공개되기 전날 밤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방송 나가고 나면 2004년도가 한번 겪었던 홍역을 또 겪는다 싶어가지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제가 뭐 위안부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적이 몇 번 있는데 2006년도에 나온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요시미 요시아키 선생의 그 설을 인용해서 성노예 설을 제가 지지를 했습니다. 저 일본 갔다가 서점에 들리니까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구 책이 있어 그걸 사서 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잘 쓴 책이다. 성명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성노예 설을 제가 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큰 소동을 겪긴 했지만 뭐 큰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한번 이제 환상의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한번 터뜨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위안부 자료집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한국 내에 그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군 주둔 지역에 이 공장이 어떻게 부패했는가 알아보자 그 아이디어가 번쩍 나서 저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싶어가 지도를 갖다 놓고 일본군 주둔지하고 총독부 간부에서 발표를 한 공장 지역, 유학 지역을 점을 찍다가 뭐 이럴 게 아니라 뭔가 연구가 있을 텐데 싶어 찾아보니까 이미 20년 전에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뭐 송년옥인가 그런 분들이 다 해난 이야기예요. 저 공장이라는 건 원래 일본군을 위한 유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위안부도 성격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다 해놓고 왜 이때까지 왜 그런 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해왔나 싶어서 이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는 구상도 하게 되었고 이제 터뜨리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30년간 참 한국인들은 거대한 환상 만들어진 거짓말에 참 사로잡혔고 민간이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조차도 그래서 참 이 역사의 그 과오나 그 비용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 한국인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까 이런 거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반일종족제라는 책에서 위안부 책
편도 제가 맡아 썼고 해방 이후는 이제 주경 박사가 또 쓰고 그런데 자 이건 제 변이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하다 입고 선생의 책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보니까 위안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좀 한 네 가지 종류가 군이 직행한 것도 있고 군이 전용으로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군이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 민간업자들이 이제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 군도 이용하고 민간인도 이용하는 그런 그 업소도 있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군의 뭐 하사관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위안수도 있고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민간인도 이용하고 군인도 이용한 군 주변의 업소의 여인들을 그 위안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하다 선생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많은 그 나는 위안부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출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문옥주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전형적인 뭐 종군 위안부라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대만에 다녀온 그 이용수라는 분은 내가 그래 전후 맥락을 보니까 군 주변에 조선인이 설치하고 운영한 업소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런 말을 참 여자분이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이제 민간인을 상대하면은 당시 말로 잡고 일본인을 군인이 오면은 위안부 되고 그런가. 그래서 하다 선생하고 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지금 시험가 선생한테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도 위안부가 있었나, 조선에서도 위안부가 있었나, 대만에서도 위안부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그 하다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그 어떤 일본의 자본운동가가 만들었던 그 위안소 지도를 보니까 일본 군대 일본 그 군인들의 주둔지 옆에 있었던 위안소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군대에서도 아마 민간업자가 없는 기지 주변에 위안소라는 이름으로 혼자 제도를 그러니까 군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만들 수는 있었구나. 그러니까 위안소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일본 예. 그리고 그 조선인 노동자가 오면은 그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서 위안소를 설치했어요. 업자가. 거기서도 위안소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근 위안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안소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운동이 시작했었을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라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러나 어쨌든 그 노동자를 위한 위안소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 일본 군내에서도 군이 일본 병사들이 해도 뭐 물론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다 일본 사람이지만 위안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안소 일을 하는 사람을 위안부라고 그때 했는지 그건 또 모르고. 근데 군 전용 군 전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좀 기록에 위안소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작가들은 그런 걸 작가가 아주 잘해요. 다 보고 위안소라고 있다. 그래서 그 정형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봐야 알지만은 어쨌든 그 위안소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군 정형인지 아니면 민간인도 썼는지 그걸 또 일본 군내에서 쓰는 방법 그리고 뭐 대만 같은 데 전쟁터가 아닌 장소에서
했던 쓰는 방법 그리고 만주 그리고 또 정일 전쟁도 그 동남아시아 따로 그런 용어를 썼지 않겠는가 그 연구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그 지리 아마 지금 맥락이 한국에는 그 위안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위안부라는 거는 이제 강제연행 개념이 또 포함이 되고 반드시 군이 이제 결부가 돼요. 근데 지금 나온 위안부라는 사람들이 실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군 직영하는 그런 그 종군 위안부에 부합하는 거죠. 부합하느냐는 거죠. 대부분이 그 종군 위안부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원 교수님 포함해서 지금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니 근데 법에 대해서는 김병훈 소장님 계속 그거 하시잖아요. 저는 김병훈 소장님한테 그 부분 배웠습니다. 해설해 주세요. 위안부의 정의. 네, 정의. 뭐 이참에 소장님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그 아까 주제로 갈까요? 말을 유튜브 아까 김학순 이야기부터 고준을 김학순의 이제 재판 그 동경 재판 거기서는 일본 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데 1993년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제1집에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북한에서 간장을 다 했다고. 예. 끌려갔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보도가 재미있는 게 그 책에도 그렇고 근데 조선일보는 그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일본군이 끌고 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재밌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뺏긴 것 같다. 군인한테 돈 한 푼도 못 받고 뺏긴 것 같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94년도 그 책에서는 이제 증언이 바뀌었구나 했는데 91년도 신문 보도에 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신문 91년도 8월 14일이니까 15일 신문을 보면 기사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언론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뭐 이게 중구난방이고 그런 면이 좀 아무래도 그 오락가락 지금 아무래도 이게 잡히지 않습니다.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군 위안부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는 제 책에서 그렇게 썼는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뭐 1966년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 그러니까 뭐 그냥 위안부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위안부는 전체고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 거죠. 위안부는 일본군의 관리 강도를 받는 위안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위안부 피해자법에 딱 명시를 정의를 해놨죠.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전제 조건이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8월 4일이에요. 저기서 정의 기억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원래? 예. 원래 바로 강제 동원하면 그냥 공노담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 기억에 대해서 공노담의 한계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한 일본군 및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음. 공노담에서 일본군 및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았음. 그 다음에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대해서 국가 책임 소재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 다음에 일본 국회에 의해 승인된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사죄가 아니었음. 즉 공식 사죄가 아니었음.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 자꾸 고노 담화를 개성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꼭 강제동원을 준 건 없다. 제 질문 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왜 고노 담화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부 다 강제동원에 인정한 것이 고노 담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고노 담화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강제동원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부분에 좀 제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좀 질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아닌데 근데 고노 담화에서도 군대에 의한 강제형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전대회의 비판이 맞습니다. 고노 담화 본문을 읽으시면 강제의 정의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업자가 모집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모집을 했다고는 안 하고 있고 업자가 모집을 했다. 근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고 해서 간제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일본 정부 보고 어쨌든 간에 강제를 인정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 같은 거는 다 한국 내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어쨌든 간에 강제는 인정해달라. 근데 아무리 서류를 찾아봤는데도 강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수 없이 머리 똑똑한 일본 외교관이 그러니까 강제를 인정해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 다만 강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강제 자체의 정의를 넓히면 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노 씨가 고노 담화를 발표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질문 받았어요. 이 담화는 결국 강제형해를 인정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됐습니다. 이라고 고노 씨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좀 고노 담화에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안부의 모집에 있어서는 근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지만은 그 경우도 감염 강압에 의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모집됐던 사례가 수많이 있었고, 보다도 강홈 등이 직접 거기에 가담한 애도 있었다. 강홈 가담. 강홈 등 직접 가담. 그 부분이 그냥 목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모집을 했다. 거기에 강홈이 가담했다. 그럼 권력이 가요한 거 아니냐? 이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고노 담화가 나간 직후도 웹사에 가서 따졌고, 그리고 97년도에 아베 총리들이 그때 저름은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베 총리의 정치 입문 직후에 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 모여서 연구회를 했는데 저도 간사를 갔어요. 제가 갔었을 때 고노 담화를 만들었던 외무성 관리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졌습니다. 국회의원 앞에서 왜 직접 가담했다고 했는가? 그러면은 아니 강제용해는 증거가 안 나왔다는 답변하고 뭐 손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라고 했어요. 한반도에서 이야기가 아니다.
스마란. 잘 읽으시라고 했어요. 당락이 달라. 조선반도에서 모집에 있어서는 그 강요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다른 단락에서 위안부 전체의 모집에 대해서 썼을 때 강요라는 가담라는 단어가 나가요. 그런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외교 당국이 애매한 사죄를 하고 사실을 근거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얼핏 보면은 강제영해는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외교 문서를 만들었어요. 나가 일본 쪽에서 국회의원이 따지면은 우리는 강제영해는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의 위사에 반해서만 썼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4개 요소 중에서 세 번째가 문제라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반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생겼고, 그래서 이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야 된다. 고노 담화에서도 강제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했다. 그래서 그 고노 담화 나간 지 20년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새로운 간판 장관 담화를 만들라고 해서 그 안까지 여기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차 아베 정부 때 아베 전례한테도 제출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2014년도 아사히신문 그 오보 사제 사고 이전에는 아베 정부도 아베 전례는 사실 알고 있는데 역시 그 전체적인 효과 관계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택했던 방법이 고노 담화가 작성될 때까지의 경과 조사. 이게 이 조사 보고서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 보고서 그 조사한 사람이 하타 교수도 들어갔고 변호사도 들어갔고 그때 외교 문서를 다 봤어요. 보니까 김영삼 정부가 강제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고 했다. 이라는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정부 이름으로 내물어서 일단 그 고노담화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작업은 끝났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자세고, 저는 그거는 안 된다. 새로운 담화를 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앞부분은 또 뭐 모집자들의 또 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관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관원은 이제 경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버무려요. 그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스마란 사고나고 있었어요. 거기 오란다인이 그 네덜란드들이 주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이 점령을 하니까 그 사람들 원류했습니다. 외국인 수용소에 원류했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 몇 명을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3개월인가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육군본부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연수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범죄로 그 연수를 만든 그 근인 민간인 사형까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일본 사람이 발견해서 그때 그 10년대 초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다. 그러나 그거는 애외적인 전쟁 범죄이지 일본 군대 면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거를 또 고노담화에 있으니까 오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현 박사님 또. 저도 고노담화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스마랑 사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갑자기 돌출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외무성 관리가 그러니까 그 고무담화가 나온 시점이 93년이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게 저 91년, 92년이고 그 당시에 뭐 열심히 자료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얼마 안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외무성에서도 그 일본 아닌 정부 측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즉 조선인들을 관원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군이 이 강제연행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미 뭐 그런 생각을 물론 뭐 잘못된 생각이지만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외무성 관리가 추궁을 받으니까 이건 스마일 사건 이야기다 하고 좀 불러댈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뭐 거짓말을 제가 염두에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실은 저도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만 제 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노다마가 93년이지 않습니까? 고노다마가 나가자마자 외무성 내 북동아시아과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제가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이 방혼 직접 가담 부분 그거의 근거가 뭡니까? 그 전에 92년도에 문해준주 논문 쓸 때 역시 외무성에 제재를 했습니다. 그 미야자와 총리가 6번 노대로 대통령한테 사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무성의 담당자한테 했던 질문이 우리 총리가 6번 사죄를 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것이 첫 번째 그 그때 하다 선생님 제주도 가기 전이니까 요시다 세이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제용행을 했다고 해서 사죄한 건가 아니면은 가나함 때문에 위안부가 됐다는 여성에 대해서 그 인도적 차원에서 자제를 했던 것인가 두 개 중에 어느 쪽인가이라고 질문했더니 이제부터 조사한다고 했어요. 조사하기 전에 자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세지 주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것도 조사해봐야 된다. 다만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92년도의 외무성 분위기.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도 하기 시작하면은 꼼꼼하게 조사를 해요. 거기 있는 자료 다 보고 보니까 또 하타 선생도 제주도 갔다 오시고 하니까 역시 근에 의한 간접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증거가 없다는 거는 그 담당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노다마 내기 전에 카토다마라는 거 있어요. 그 카토 고이치 간반장관이 고노 간반장관의 존장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3년 초인가 2년 말인가 첫 번째 담반이 됩니다. 그거는 강제용행의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썼어요. 그때 주일 한국 대사가 오재희 대사였어요. 오재희 대사가 그거를 또 긴밀하게 연계해서 조사하는 걸 보고 한국에 가서 가도 담화를 우리도 믿어야 된다. 일본 정부도 진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가 그러니까 93년 초 92년 연말에 김영삼 씨가 당선돼가지고 당선자 자격으로 오지 대사를 불러가지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서 사죄하라. 그래서 사죄하게 하고 거기서 뭐 대사로 그만두게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한국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국가가 사죄하면은 오 대사가
뭐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매한 고노다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노다마가 나오자마자 또 웹사를 갔어요. 갔더니 그 근거가 위안부들의 증언 그리고 증언집 빼는 강제용했다는 그 부분이 있었다. 그 외에 그 문서에서는 전혀 없다. 그럼 그 증언에 대해서 일본말로 우라스게 그 뒷조사를 했는가?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조사도 하지 않는 증언집 가지고 그 강혼 직접 가담냐고 썼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스바란 사건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 국회의원들이 따지니까 그 스바란 사건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대략 강제요인이 없었다는 거는 외무성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알았을 때 그거를 그 진실을 발표할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단자가 일본 쪽에서 먼저 사죄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그 실수예요. 제가 그걸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죄는 진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해야지. 조사하기 전에 사죄한다는 거는 한국 사람이 대등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말을 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면 일단 사죄부터 하고 돈나 주고 적당히 교제하면 된다. 이라고 오히려 자별하는, 멸시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그런 거 싫다. 이라고 계속 그 92년부터 이야기를 해왔죠.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시나요? 고노다마하고 연관해서 제가 재판에서 겪은 거 저를 이제 기소한 쪽에서 계속 일본도 인정한 것을 너는 왜 방해실에서 부정하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노다마를 이번 정부가 인정하는지 그 고노다마 이후에 말하자면 일본 정부가 개선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그 확인을 좀 재판장 이름으로 보내자. 확인을 요청하는 걸. 지금 정부는 고노다마를 개선하는지 개선하지 않는지. 근데 사실 일본 대사관에 가보니까 고노다마 개선하지 않는다고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개선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네, 개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캡처한 다음에 증거로 서류를 만들고 일본 대사관에서는 한국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일본 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장한테 요구했더니 재판장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그다음에 유엔에 그 구마라 소아미 보고서 유엔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마라 소아미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8월 31일 날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면서 재판 기일을 잡아놨어요.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에다 대고 여성가족부가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을 지금 위안부로 삼아서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럼 여성가족부에 기록을 좀 보여달라고 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청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31일 날 결과가 나오죠. 재밌습니다. 아니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개선한다고 했어요. 아마 수요항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선한다. 다만 거기서도 강제용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지금 내가
근데 즉 그 용어에 있어서 강제 그 위안부 피해자법에는 강제 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사람들이 또 강제 연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강제 동원은 일제이한 강제 동원은 사실상 일본 제국에 의한 동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은 반드시 문서를 교부하지 그냥 동원이 쫓아다니면서 아무나 집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강제 동원이라는 말 자체가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인들을 위안부로 동원한다는 그런 일단 법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문서를 교부를 해서 언제 어디 몇 시에 어디까지 어디로 오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위안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강제는 전부 다 범죄입니다. 전부 다 유인, 유괴, 납치, 김학순도 마찬가지. 오늘 그 밥을 먹고 나오는데 뜬금없이 군인이 나타나서 차에 실었다. 그 다음에 안전수 같은 경우는 또 뜬금없이 쌀저울에 달아가지고 65kg 되니까 또 실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강제 동원이 인정될 수 없는 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범죄입니다. 이 부분은 강제 동원이냐, 심지어 강제 연행도 따지고 보면은 보통 경찰이 연행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임의동행이라든가 미란다 원칙도 있고 이런데 지금 위안부들의 증언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난데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 위안부 피해자법에서 이야기하는 동원, 그 다음에 위안부들이 하는 증언에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그건 군인한테 끌려간 건 아닙니다. 갑자기 별 2개 단 순사한테 끌려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에서는 동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용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위안부 문제 전에 그 노동자 동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965년도에 조선인 단체 용해의 기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나왔죠. 그 박현식이라는 여전연계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이전에는 강제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후 자파학자들은 다 강제용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보다 나쁘다는 의미에서 동원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는 뜻에서 용해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문서가 있어야지 그 동원이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찾아봤다가 없어요. 요시미 교수가 발표했다는 문서는 그의 이름을 빌려서 무리한 모집을 하고 있는 민간업자가 있다. 그건 일본문의 명예 훼손이 되니까 단속을 했다고 이라는 문서입니다. 그걸 발표했다고 해서 일본군이 강요를 했다. 그래서 그때 가도 감반장관이 족본대 사절을 해버렸어요. 강요는 강요하지만 그건 나쁜 업자를 단속하라 이라고 일본 컨대에서 했어요. 또 비해져도 일본. 그런데 그 일면 덕후 기사 아사히가 썼는데 거기서도 단어 설명에서 정근 위안부 그거는 여자 전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용행을 해서 매춘을 시킨 것이다. 약 20만 명 있었다.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면은 강요했다. 그게 선노예였다. 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신대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위안부로 썼죠. 그 부분이 왜 그 오해가 생겼는지 이용 교수님도 좀 연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요시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시다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일본 군부부터 면론서를 받았다. 여자 전신대원을 몇 명 데려오라 이라는 면론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의 조선시대는 노동 통혼인데 조선에서는 왜 정도 통혼도 있으면 무엇인가. 그래서 아사신문도 전신대로 그 용행됐다. 전신대로 용행된 위안부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요시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발각나고, 그러니까 그건 전시대로 그 동원했으면 문서가 다 있을 거예요. 전시대 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뭐 그 13년도 4년도쯤 되면은 일본의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걸 이야기하면은 사회적으로 말살되니까 이야기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위안부의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일제이한 강제동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문서 교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위안부는 일제에서 동원되지 않았다. 일제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법은 결국은 적용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법을 폐지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지금 공식 교회 그 공개되지 있지 않지만 교회는 그러니까 그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는 인도네시아만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없었다. 그 말씀 맞아요. 오늘 네, 리조카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책 제가 좀 읽었고요. 대충 봤습니다. 대충 그 교수님처럼 뭐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지는 않았고, 그 읽고 나서 하나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일본에는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충만해 있다. 왜냐? 아사히 신문을 지금 이기셨잖아요. 그 지난한 과정이 몇 년이나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정부가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민간이 개입을 했는지 뭐 연구가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게 우리 한국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뭐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동안 그 언론에 그 보도된 거 일본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화하는, 자기 반성하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여기 계신 그 연구관님, 교수님들이 본인이 아니면은 후배들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꼭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사히만 그 기사를 취소했는가? 아니면은 많은 그 일본 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따라서 취소를 한 겁니까? 사과를 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린다면, 그 아사히가 그게 그 오보 그 요시다에 대해서만 있지만은 요시다가 증언한 거는 사실 아닌 것 같다. 그 현지 취재한 결과 사실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다른 언론들도 자기 화끈한 걸 다 조사해서 우리도 그 기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글쎄요. 역시 아사히신문이 그 사죄를 하게 된 그 배경이 SNS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그 아사히에 대한 비판은 요미우리도 했고 산케신문도 사설에서 했었습니다. 2010년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진들 아베존을 비롯한 전진들도 그걸 알고, 학자들도 물론 일본 학계도 작가들이 많으니까 소수지만 학자들도 뭐 하다 교수 같은 그 역사학자가 적극적으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하고, 언론에서도 막 산케가 먼저 했고
요밀도 사설에서 아사히가 거짓말을 썼다고 썼어요. 그래도 아사히는 아니 여자의 인권 문제다, 인권 문제는 있었다. 뭐 그런 식이었었는데 SNS에서 너무 그 아사히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거짓말이 세계에 확산돼 있다 이라는 비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사히가 오히려 그에 반론하기를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사히가 그 2014년 8월에 이틀에 거쳐서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에 대한 그 검증 결과라는 기사를 냈는데 첫머리가 아사히에 대해서 부당한 비판들이 와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요시다는 거짓말이다. 아사히는 일본말로 냈어서 조작은 하지 않았다. 아사히도 요시다라는 거짓말쟁이의 피해자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일본권에서 비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썼으면 사죄부터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그래서 뭐 주간주간 매주 아사히 비판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전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사죄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변호사를 이라든지 아사히 계열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제3자 용해라고 해서 그 제3자 용해가 또 검증을 했어요. 근데 그 제3자 용해도 아사히 사람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 사람 학자 친구랑 같이 독립 검증 용해서 따로 만들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 자료집 안에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그래서 그 구독자 부수가 좀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몇십만 부, 몇백만 부. 몇백만 떨어졌죠. 물론 전체가 지금 신문 안 보는 전문서는 신문 안 보지만 아사히는 많이 그 타격을 받았고 지난해는 적자가 됐다고 그래요. 전리 해고까지 했어요 기자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얘기가 위안부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 이 위안부 문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미양이와 일본의 그 아까 기자 오보했다는 사람들이 혹시나 일본의 그 조총련과 연관이 돼서 지금 이거를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조직적으로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면서 이 위안부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위안부 유미양에 대해서 뭐 이런 전문가들은 이 진실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여기서 다뤄주지만 우리가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 정치적인 데 너무나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미향에 대해서 자료를 또 좀 찾아보니까 윤미향이하고 이용수가 또 문필기 할머니가 1992년도에 그 2002년도에 그 북한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윤미향의 가계도를 제가 자료를 오늘 그걸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다 북한을 많이 방문하고 또 우리 그 위안부 정신대 그 구성원들이 전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또 그 여성들도 수십 차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당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뭐 그냥 우리가 이게 그냥 위안부다 이런 거 돈을 주고 뭐 그 배상을 받고 이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진실구명이라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이용을 할 건데 우리
이시오카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위안부 문제 진실 그쪽에도 섰습니다만은 아마 시작은 아사히가 했어요. 그 91년도에. 근데 92년 1월 달에 미야자 수상이 여기 와서 사절을 하잖아요. 그럼 92년 2월에 평양에서 남북 전리급 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북한적 전리라는 사람이 한국 전리 보고 위안부 문제에 강한 남북 공동 행동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용할 수 있다. 그 1년 1월에 미야자 방한, 2월에 북한적 제안. 그렇게 해서 북한 쪽에서는 92년 8월에 전대협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초대위 조선 일본인 위안부 및 강제유인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요. 그거는 돈전부 도일조선부 밑에 있는 공작기관입니다. 그 돈전부 대남 공작 자원에서 아사히가 만들어낸 위안부 문제가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12년 12월 달에 동년에서 개최된 중국위안부 등 국제 공정회에 북한 대표가 왔고 그 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전대협은 92년부터 계속 북평양 가고 그렇게 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조선은 뭐는 조선부 밑에 있으니까 협력을 많이 했겠죠. 예, 제가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나올 때 그 전에 계기가 된 게 이제 그 2014년에 무슨 아시아 연대 회의인가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뭐 추궁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고 공식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뭐 위로금을 주고 이런 안을 그 정대협이 수긍을 해서 아 이러면은 뭔가 좀 이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와다 하루키 선생이 뭐 뛰고 그 역할은 크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어쨌든 2015년에 위안부 합의 나왔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대협 수시로 만나서 설명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합의 나오고 나서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 아시아 연대 회의 쪽 어쨌든 그 위안부 국제 사기극을 말하자면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합의를 좀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정대협이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진행이 되다가 이제 윤미향하고 뭡니까 이용수하고 이제 충돌도 있었고 그다음에 왜 하나부사씨가 북구 있죠. 그 관부 재판 뭐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책이 2021년인가 작년인가에 이제 한일 양국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추적해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일본에서 당시에 이런 게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들이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하나부사 그 부부가 결정적으로 실망한 거는 그 관부 재판인가 영화 뭐 이거 할 때 자기들 역할을 거의 다 했는데 자기들 역할을 완전히 뺐더라. 그래서 너무나 그 감독이나 이런 데 항의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안부 문제를 키우는데 같이 협력을 했던 이 사람 일본인들이 소위 일본의 양심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의 정대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시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 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 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 94년도니까 그 코로나 후에 그때 일본의 장관들이 동의를 해요. 아시아 여성 기금파하고 그 존대협력에 반대하는 쪽하고 요심 교수는 반대받고 와다 교수는 아시아 여성 기금 삼국자이고 했잖아요. 예. 그때가 사회당 정부였기 때문에 와다 교수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안부들 할아버지들이 살아 있을 때 합의를 하자마자 2015년도 와다 교수 아시아 여성 기금반은 왼손하고 또 문맥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유미아 씨가 너무 배신자였잖아요. 그 합의 전날에 저녁 식사까지 갔지. 이상도 극장을 이산동 극장을 목욕하면서 사전 설명까지 듣고 설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잖아요. 그 외교문서 못 보니까. 근데 다음날 발표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로 극형은 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업적인 그거도 자기들의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은 북한한테 좋지 않다. 북한의 입장에서 권작 자원에서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은 그 노동자 문제도 지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복 잡아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일본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해봤자 아니 그러니까 예. 일본의 그 사람들은 네, 협력했던 사람들. 일본에 그러니까 그 와다 교수, 오노마 교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실망했고 뭐 이제 한국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다. 와다 교수는 그래도 계속 하지만은 특히 아시아 여성 기금반은 이제 뭐 건드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랑 사귀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깊이 있게. 그래도 그 여신 교수는 일본 공산당 계열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고. 혹시 고노다만 사회주의인지 아니에요? 코너 씨는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제가 그 여기서 제일 좀 독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끌려 뭐 이제 압송이 됐죠.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콜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제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도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제 연행하고 노예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중국으로 갈 때는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다. 꼭 그렇게 자기 변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변이랑 갔을 때 그 어떤 어떤 건물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새청사를 해가지고 뭐 구타당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 한국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중국에 진짜. 근데 다 이제 왜 돈을 받고 돈 그런 거래 다 이제 콜은 예를 들면 몇 개 성공하면은 뭐를 받고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그 돈을 빼내면 얼마를 받고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가 2018년 12월에 구속이 됐으니까 그때쯤 이제 보니까 그 돈 꺼내는 애는 무조건 2년이에요. 보이스피싱은 뭐 없어요. 이게 적발되면 무조건 2년입니다. 무슨 어떤 변명도 소용 내가 얼마 뚫게 맞았다 뭐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근데 법이 이렇게 엉뚱한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콜하는 애들은 제가 또 2년 무조건 2년 반부터 시작해요. 법이 이렇게 엉뚱한데 야 어떻게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 그냥 자기가 무조건 주장한다고 진짜 믿어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특권입니다. 절대 실제 실정법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 두 가지 요소는 항상 강제 연행하고 노예는 항상 나오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시기가 정확한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달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유엔에서 살비올리라는 어떤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이용수 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유엔에서 이렇게 당신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그 살비올리라는 그 보고관 말고도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 보고관들이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내에서의 이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많이 왜곡돼 있고 그걸 그냥 겉으로만 보고 그냥 뭔가 일본의 범죄 행위다라는 식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고는 있는데 혹시 일본 내에서는 외무성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시민단체에서가 됐든 국제사회에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이 혹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있어요. 일본 네. 이게 한국어로 그 나데시코 악션이라는 그런 그 시민 그룹가 있는데 유엔 그 제네바까지 가서 지원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이현 박사님 같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그런 그 진실 알리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 있으니까 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까지 위안부 거짓말이 아직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유 내지는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거짓말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유튜브 하니까 이쪽 오세요. 그리고 이건 좀 선전이고 지원 요청이니까 좀 앞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거짓말이 통용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한국인들이 아니면은 위안부 활동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피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증언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일본에서도 인정했지 않느냐, 이와 함께 또한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세계가 인정한다, 유엔이 인정한다, 인정했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나데시코 액션이나 이런 데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인이 가서 스피치도 하고 스피치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페이지 정도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회원 국가들 대표에게 배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서 투마라스와미 보고서, 맥주걸 보고서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거짓말에 기초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아까 저하고 같이 독일에 가신 우리 엄마 부대 나 아니면 김병호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후 그런 활동을 하면은 최소한 유엔에서도 인정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활동에서도 또한 일본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공동 액션, 서로 협조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못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후에 망동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니 한국 사람도 반론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반론한 게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늘 위화감을 느낀 중 하나가 일본 정부도 인정했다. 또는 유엔도 인정했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나 유엔이나 이런 것이 역사의 법정에서 신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역사의 지지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요. 설령 인정했다 하더라도 역사학자들의 그 검증 노력에 의해서 역사의 진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적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늘 유엔의 권위를 빌리고 뭐 일본 정부도 인정했다 고노다마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지식사회가 좀 더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하다 이쿠 선생의 책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그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위안부의 정언을 검증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법정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게 재판부는 반드시 그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일로 보일지라도 검증을 해야 되죠. 예, 역사의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사학자들이 사실을 추구하는 노력은 별도로 진행되고 역사의 진실은 그렇게 판명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진명현 선생님도 오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우선 아베 전 수상님의 서거를 추모하는 바입니다. 혹시 일본의 이편민주당이라는 정당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 하토야마라는 사람이 윤석열 취임식에 방문했다고 그 민주당 첫 총리 된 사람 하토야마 혹시 이편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세력들은 위안부 인식 혹시 한국 내 종북 좌파 세력이랑 뜻을 같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본 야당 그게 궁금해요. 하토야마 씨는 지금 그 옛날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도 싫어서 그 사람은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사람이 아니고 뭐 오준윤이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하토야마 씨는 별도고 근데 하토야마 씨가 부자예요. 아주 부자라서 아버지가 뭐 어쨌든 하토야마 씨는 예외지만은 야당에서도 일본 사회당이라는 당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위안부 전도 여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고 지금 그게 일본 사회당이 민주사회당이라고 됐는데 뭐 그 교수가 2명인가 3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미즈호라는 지금 단수인데 그 사람은 다카기 케이치 변호사 밑에 있었던 변호사 출신입니다. 위안부 인터뷰도 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 두 번째가 납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북한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는 전부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베랄적인 사람 그 중에서도 보수파도 있고 위안부는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도 일본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 공산당은 따로 전부 자기들이 독자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레이와 신생국이라는 정당 아세요? 아니 레와 신센국이는 그 일본의 그 가격화 혁명 조직이
증핵화라고 있어요. 증핵화. 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파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슬슬 이제 워낙 길어서 교수님도 왜안 지치신지. 저는 이제 그 질문은 아니고 한 두 가지 점에서 그 선생님의 이게 서적을 읽으면서 그냥 비전문가 그냥 그 한국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그 정신대하고 위안부의 어떤 그 혼란 부분에서 저 자신도 이제 잘 그 인식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좀 이런 그 영향을 끼쳤다 지금의 인식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대중국과의 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어떤 공멸이든가 명나라 이런 관계 그다음에 청나라 속에서의 어떤 그 환양녀라고 있듯이 어떤 여자들을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제 그 일본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의 연속선상에서의 어떤 영향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점거하겠습니다. 정말 꼭 뭐 얘기해야 되겠다 있으시죠? 그러면은 뭐 이만 우리 이시오카 스토무 교수님 초청 간담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기서 좀 간단하게